예,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패널로는 서울성모병원 김도현 선생님, 진주고려병원 김성훈 선생님, 서울성모병원의 김용환 선생님, 뉴고려병원의 김태훈 선생님, 평택 굿모닝병원의 유상용 선생님입니다. 예,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35분 이상 토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분이시니까 한 분당 5분씩 해서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참 돼가지고 케이스를 잊어먹었는데 우리 한림 춘천성심병원 박규태 선생님부터 나오시죠. 예, 최소한 2개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리베셀 오클루전 롱텀 에코모 환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진주고려병원의 김성문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병원은 2차 병원이기 때문에 에크모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D를 PCI 하고 나가지고 서클을 한다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환자고, 이젝션 프로필이 꽤 떨어진 환자인데 이제 가격이 시작해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서클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PCI 하면서 좀 환자한테 데미지를 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가족인액 시작에서 회복이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LAD 컬플레이트 해결하고 회복이 가족인액 시작이 회복이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간 시점은 CPR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에크모 하니까 이제 불려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갔고 LAD를 하고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컬플릿 해결하고 이제 이틀 뒤에 팔로우 해가지고는 EF나 봤을 땐 도저히 이제 위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세컨 스테이지로 이제 CTO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점은 제가 이제 보통 스테미 카디오제닉 샥 에크모를 했을 때 일주일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 크리티컬하게 이제 에크모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3일째 팔로우해서 이 사람을 정말 위닝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3일째 도저히 에코상에서는 위닝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서컴플렉스 CTO까지 좀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얼리 인터벤션 LED 컬플리 깔끔하게 하고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긴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컴플리케이트한 상황에서도 또 가서 백업도 해드려야 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뒤늦게 좀 들어가서 좀 에코모 해준 케이스입니다. 예, 흉배과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크모도 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에크모 위닝을 일주일로 보신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네, 의식이 있으신지요? 카디오제닉 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스케믹 버든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 게 이제 보통 7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EF가 어느 정도는 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2주까지 끌게 되면 저희가 트라키오스토미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ARDS나 VV 에크모 세팅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두 달 끌더라도 카디오제닉 샥은 이제 어떻게든 제가 이제 보통 일주일은 밤을 새서 옆에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 72시간은 저희가 딱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환자가 에크모를 놓고 바소 다일레이션도 되고 카디악 펌프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뇨기가 생기고 24시간 이내에 완전 유린이 확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볼륨도 따라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CRRT도 같이 어플라이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토콜은 CRRT까지 무조건 같이 어플라이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AKI가 24시간 이후에 급속히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막고 나머지 인펙션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매니지를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한 10여 년간 이제 카디올로지가 에크모를 하다 보니까 카디오제닉 샥은 저희가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이제 보통 제가 겪었던 평균 정도의 위닝 크라이테리아에서 들어오면 석세스풀한 서바이벌이 가능한 날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신가요? 예, 지금 케이스 하나는 별로 관계 없는데 지금 춘천 지역에 강원대도 그렇고 흉부외과가 문제가 흉부가 거의 지금 안 계신 거죠? 캐비지도 안 되고 그러신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강원 영동권이나 영사권에 캐비지 할 수가 없고 또 영동권은 지금 이머전시 PCI가 좀 안 돼서 저희 쪽으로 2시간 동안 강원도 정선이나
고령, 고성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오시긴 하거든요. 2시간 동안 스템인데도 뭐 많이 오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그 따끈따끈한 스템이면 바로 서바이벌 되게 좋은데 조금 카디오제닉 샥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업하고 있고 그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저희 그 CS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데 CS 선생님들도 그 자기네들이 위닝을 못해서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가는 2배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디올로지가 하면 100%밖에 안 받고 그들이 하면 200% 받는 거 약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조금 많이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치료하는 데 대해서 보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우리 한국 의료 필수 의료의 문제점 특히 춘천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5분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시켜드린. 예, 그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발표하신 이면희 선생님 나오시죠. 예, 우리 이면희 선생님한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아주 케이스 1, 2, 3 환자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사셨고 비슷하게 아직까지 팔로우업을 하셨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환자가 제일 심했던 올해 제일 늦게 왔잖아요. 24시간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를 봐도 그런 스터디들이 처음부터 체스트 페인이 있을 때부터 랜덤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 사람이고, 근데 내 생각에는 세 번째 케이스 환자가 2시간 만에 왔는데 그 환자가 24시간에 왔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이틀을 버텼으면 그렇게 아주 리스크가 아까 세 번째 케이스보다는 적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하나 조금 특이한 게 아까 저쪽 방에서도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니셜 이노트로픽스를 다 도파민을 쓰시더라고요. 10, 23, 25,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노라레달린이 병원에서 안 사주는 건가요? 아니 뭐 저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당연히 이제 퍼스트 초이스인 건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희 전공의 선생님 편하게 약속 처방을 만들어야 되고, 대부분 고령 환자고 간혹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과량으로 사용해서 이런 뭐 페리페럴 이스키미아라든지 뭐 그런 사이드 이펙트 문제 때문에 쓰는 거지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는 사실 뭐 모든 데이터가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좋다고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도파민도 그런 너지아 사이드 이펙트 빼고는 이런 임펜딩 카디오제닉 샥,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이제 의심되는 환자에 썼을 때 큰 뭐 부작용이나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 병원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 둘 다 어레스트가 났던.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엔지오방 올라오는 도중에 와서 이제 준비하는 중에 VP 예. 버스트가 나서 이제 PCR을 했고, 좀 혈압이 좀 언스테이블하거나 하면 에크모 어시스트 PCI라는 게 좀 더 세이프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에크모를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케이스는 에크모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크모 서포트와 프로텍티브 PCI를 한 케이스였고, 첫 번째 케이스도 뭐 물론 이제 에크모를 넣고 당연히 이제 에크모를 넣고 하면 좋은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개인 병원 사정상 이런 이제 다른 이제 의료진도 부족하고 일단은 오퍼레이터가 에크모 매니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에크모를 이런 라스트 초이스를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하여튼 첫 번째 케이스는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VP 어레스트 나와서 디피블레이션하고 바리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포발을 해서 스트리베슬 티미프로가 되면 일단은 에크모 조중에 AIBP를 먼저 해서 혈압이 환자가 톨러러블 하면 AIBP를 유지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이제 에크모까지 더하는 케이스가 되고, 첫 번째 환자는 이제 AIBP를 넣고 PCR을 하고 한 48시간 정도 AIBP를 유지하고 잘 이제 위닝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나성훈 선생님 진행하시죠. 다음. 뭐 하는 길에 계속 하셔도 되는데 피곤해. 그다음 연자가 변재호 선생님. 네. 아까 뭐 제가 하려던 얘기 중에 하나 그거는 이제 발룬이 넣었을 때 말 그대로 스몰 발룬 그거는 이렇게 발룬이 크로싱이 못하는 CTO 리전에서 이렇게 발룬을 일부 박아놓고 인텐셔널 럽처 시키면 그 바로 트라우마를 발룬이 럽처되면서 그게 발룬의 에어 컨트라스트 미디어 이게 럽처된 이너 컨텐트가 팍 터지고 나가면서 그게 앞에 있는 하단 리전을 인텐셔널리 이렇게 디스트로이 시키면서 그게 발룬 크로싱 하게 하는 그 기전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 큰 베슬에 있는 아직 언익스펜전된 발룬이 그 큰 혈관 발룬이 터지면서 그거가 깨진다. 그거랑은 설명이 안 되는 적용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그냥 애플코어 덜 펴진 리전 레지dual 리전은 플라그 모디피케이션 로타를 했는데 근데 로타가 2.5 정도 버홀로 모디피케이션 하면은 프레셔가 모자라서 안 펴진 거지 사실은 그 칼슘 버든은 어느 정도 그 모디피케이션 한 다음에 안 펴졌다는 거는 프레셔가 모자른 거거든요. 물론 그래도 적당한 프레셔 줬는데 안 펴지면은 더 큰 버를 해봐야 될 수 있긴 한데 제 경험으로는 뭐 프레셔만 조금 더 올리면 어지간하면 다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사실 터지면은 그 에어 엠볼리즘이나 뭐 이런 바로 트라우마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발룬 프리퍼레이션 할 때 이게 에어를 미니마이즈해서 하는 프리퍼레이션 그거를 특히 이럴 때는 잘 한 다음에 터질 경우에 대비해서 에어가 안 나가게 에어 프리하게 그 발룬을 프리퍼레이션 한 다음에 하면은 걱정 없이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세저가 되겠습니다. 뭐이 연재에 대해서 질문. 네. 저기 로타블레이트 그 다이섹션 되는 율이 어떤 기준인지 잘 몰라가지고 로타블레이트 하다가 다이섹션이 오면은 다이섹티드 리전에 대해서 로타 썼을 때 위험한 해지는 기전이 뭐냐 그걸 네, 물어보시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랄까 프로비저널 컨셉으로 본론을 많이 하는데도 도저히 안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로타 와이어를 교체한 다음에 로타 하는 경우가 그것도 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한 경우 있는데 아무 문제가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김 교수님 뭐 코멘트 해주시죠. 뭐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되는데 그 6 프렌치 라디알로 했거든요. 그래서 1.5로 했는데 insufficient 해가지고 NC 블룬 했는데 뭐 8, 9기압 그건 NC 블룬에 맞지 않은 기압이니까 나성쌤 이야기한 것처럼 한 20기압까지는 쭉 올리고 안 터지면은 한 대여섯 리핏하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물이 좀 돋는 것 같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아주 포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6 프렌치 라디알로 딱 고정이 돼 있고 1.5버 이상 못 올라가면은 하이 RPM 19만 RPM으로 한번 쫙 갈고 그다음에 포컬하니까 한 15만 RPM으로 낮춰가지고 갈면은 이게 오비탈 모션이 조금 일어나면서 버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7 프렌치 페모랄 뭐 바꿔야 돼 말아야 되는 고민도 없고 그래서 아마 라디알로 한 다음에 6 프렌치 리미트고 1.5에서 쇼브로 봐야 되는데 그때 조금 미흡할 것 같으면은 15만 RPM으로 낮춰가지고 한 번 더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공소 중에 하나는 거기다 패럴 와이어를 하나 해요. 와이어 하나 더 놓고 그다음에 NC 발루는 너무 크고 독본 NC도 뭐 완전히 독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딱 맞는 사이즈 말고 약간 언더스 한 사이즈 다운 한 다음에 이게 그 와이어를 하나 패럴 와이어 넣으면 스코어링 발룬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걔가 막아주기 때문에 양쪽 독본의 발룬 엣지에 의한 럽처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조금 파셜리 그래서 하이 프레셔를 더 과감하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잘 깨지거든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팁이 있습니다. 일단 그 하이 프레셔 볼론을 갖다가 이렇게 오버 할 때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그 터질 때 그 제트 플로우가 딱 퍼펜디클하게 터지게 되면 딱 배슬 터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 오버 인플레이션 할 때마다 사실 그 걱정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은 예, 그- 제일 예, 제일 안전한 방법은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네네. 패럴 와이 한 다음에 네. 올리는 것 요령이 있고 제일 안전한 거는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순간 팍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몇 초씩 기다리면서 또 디플레이션 했다가 또 몇 초 기다려. 이렇게 하면은 과감하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때 팍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럽처 되는 경우가. 근데 그거를 천천히 올리면은 어느 순간에 팍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그 발룬의 힘이 가장 많이 가는 게 그 이너 닷, 아우터 닷 있는 데가 힘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고기를 언더 익스펜전 데다 딱 맞추는 거예요. 맞춰갖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부분 연재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제목이 알아서 나오시는군요. 박하우. 요 제목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제목 오퍼레이터들이 느끼는 게 테크니컬 이슈는 뭐 다들 하도 바이퍼케이션 스탠팅 쭈물딱대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시퀀셜리 또는 뭐 시뮬테이션이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늘 남는 걱정이 포린 바디가 이 트리퍼케이션에 많이 남아서 스텐 스럼보시스 리스크 또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세게 블리딩 경향이 많은 약을 계속 오래 먹고 뭐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심플하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LAD는 좀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 가능하면 남은 심한 병만 하고 거기는 안 놔두는 포린 바디 안 하고 끝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는 뭐 DCB로 대충 어프로크시메이션하고 나머지 두 개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세요? 네. 제가 케이스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그 서지컬 AVR 하기 전에 코로나리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그 이벨리에이션 하기로 한 날 새벽에 환자가 샥에 떨어져 가지고 샥이 빠져서 이머전시를 한 거죠. 이머전시로 AVR 그래서 먼저 한 거. 좀 리스키하게 실은 수술한 것 같아가지고 이머전시 탑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예. 역할에 왔는데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환자는 그 뭐 샥이 잠깐 있었지만 이노트로픽스랑 하이드레이션 하면서 충분히 다 회복이 됐고 뭐 선생님 보통 저희가 수술할 때는 코로나 이벨리에이션 네, 반드시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뭐 정말 응급 상황 아닌 이상은 수술하고 나서 또 문제될 수 있고 또 그래서 만약에 이벨리에이션 하고 했으면은 뭐 LED 하나 정도만 했으면 좀 더 편하게 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렇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스텐트 여러 개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ISI라든가 뭐 이런 스모시스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좀 많은데 또 그런 빈도라든가 일반 다른 병변에 PCI 했을 때하고 좀 더 차이가 있나요? 그런 결과가? 아까 데이터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 이제 랩트맨 바이퍼케이션을 많이 하니까요. 바이퍼케이션에서 이제 옵티말 그 스탠 에어리아를 이제 5, 6, 7, 8 저희 뭐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하고 요즘에 좀 더 크게 뭐 주창하는 주체들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엑셀 트라이얼에서 이제 레트로스펙티브로 다시 확인한 결과 바이퍼케이션과 트리퍼케이션 스텐트 그다음에 뭐 원 스텐, 투 스텐, 쓰리 스텐 해가지고 다 양분 간에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씁니다. 대부분은 심플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왕 트리플 스탠팅을 할 거면은 아까 그냥 싱글 가이딩 카테터에다가 RI 먼저 스탠팅하고 그다음 서크에 블룬해가지고 RI 스탠트를 약간 쪄버려뜨리고 그다음에 또 LAD에 블룬 넣어가지고 RI 스탠트를 조금 짜부러뜨려서 LED 스탠드 넣고 그다음에 RI에 리와이링을 시켜가지고 트리플 블루닝 안 하고 그냥 더블 블루닝 이렇게 했는데 만약 트리플 키싱 스탠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RI에 리와이링 할 때 결국 L&D 스탠트를 물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좀 지저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리플 키싱 스탠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가이딩 카테터 한 개 더 써가지고 핑퐁 테크닉으로 한 가이딩에 투 스탠트, 디아드 가이딩에 원 스탠트 해가지고 레프트 메인이 크고 조금 디지즈 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V 스탠팅을 하는 기분으로 LAD, RI 서클을 동시에 스탠트 프록시마 엣지를 딱 맞추고 시뮬테니어스하게 스탠팅하고 그 다음 디플레이션 하고 나서 each 스탠트를 맥시멈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파이널 또 트리플 키싱 블루닝 하면은
상당히 심플하게 끝나요. 그런데 팔로우를 해보면은 스텐트하고 스텐트 컨택트가 조금 넓어지는 경우는 그게 꼭 그 septation 티슈 같은 게 조금 생기긴 해요. 그래서 물론 그 리스테노스까지 오지 않는데 그 스텐트 프레임이 서로 맞닿는 곳에 스텐트 프레임이 두 겹이 겹치니까 그게 피브린 머티리얼이 생기면서 막이 생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치 스텐트 루멘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 프로세스는 좋고 프로노스 좋은데 아까 나우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DAPT 노예가 되니까 그게 조금 그한데 얼마 안 됐으면은 DAPT를 쓸 때 아스피린 빼고 실로스타졸 플러스 클로피도그레를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멤브레인이 엔지오상 팔로업 때 저희가 6개월 루틴 그런 컴플렉스 레프트 메인 2 스텐트 이상의 거를 쭉 6개월 팔로업 해보니까 저는 그걸 슈도 멤브레인이라고 지칭했는데 그거를 클리니컬 시그니펀스를 쭉 오래 팔로업 했거든요. 근데 그게 스텐 스롬보시스라든지 뭐 다른 거 연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 1개월 트리플 앤티플레이 실로스타돌 포함해서 그 제협착 줄여주는 이제 플레오트로피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즐겨서 지금까지도 선호해서 쓰는데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에 의하면. 네, 다른 질문. 바이포케이션은 보험 골시가 있는데 트리플케이션 하면 뭐 디바이스 이런 거 어때? 보험 골시 없어요? 몇 개나 쓰셨어요? 이분 뭐 스테는 3개고요. 프리발룬 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 RI 오스티움 셀 오픈할 때가 이제 새로 썼던 NC, 그러니까 새로 나온 NC 발룬이나 다른 그 전에 썼던 프리발룬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프리발룬을 2개 쓴 편이고요. 1.5, 2.5, 그 다음에 NC 3개, 스텐 3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브스. 정 선생님 충분히 뭐 커버된. 네, 아직 연락 온 건 없습니다.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서울 성모병 흉부외과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그 ABR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셨는데 혹시 안티코აგul레이션은 그 밸브 서저리도 같이 하셔가지고 안티코agul레이션 어떻게 하셨는지.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이었던 환자고 지금은 그냥 듀얼 안티플레이트만 유지하고 아스피린 클로비도그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슈철리스 ABR은 저기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필요로 하나요? 꼭? 근데 사실 저도 수출리스 ABR 좀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 컨벤셔널 티슈 ABR에 준해서 하긴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은 근데 첫 한 달은 근데 트리퍼케이션 PC하기 전이긴 한데 수술하신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항상 좀 그 오퍼레이터들에 따라서 첫 한 달을 와파린을 로우 도즈로 좀 쓰시는 분들이 간혹 좀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아마 첫 한 달은 아마 와파린을 같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제한상 그러면 다음 거 조중래 선생님. 예, 김병호 선생님 나오셔서 질문 받으시고요. 제가 아까 잠깐 코멘트 했는데 이게 스텐트가 잘 안 펴져서 독폰 이펙트가 생기면은 가능하면은 좀 가장 짧은 스텐트로 아주 포컬하게 NC 벌루닝을 좀 세게 하면은 좀 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한 15mm, 20mm 정도 조금 긴 벌룬으로 계속 트라이 하셔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아까 보니까 그 아침에 첫 강의 때도 들었었겠지만 이제 스텐트가 잘 언더 익스펜션 돼서 된 그런 ISR 환자에서는 리토트립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본론을 그 NC를 두 번째나 아니면 두 번째 시술할 때는 좀 8mm 정도 작게 좀 짧은 거 꺼내긴 했었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병원의 사정상 이렇게 본론이 다 충분히 구비되지 못할 때도 있고 앞에 시술이 있어서 썼던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죠? 강의 케이스 잘 들었습니다. 저기 보면 저도 뭐 혼자서 이렇게 하는 PCR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환자가 이머전시 룸에 코로나 신드롬이 오면 쫄기는 쪼는데 그래도 뭐 쫄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뭐 응급실에서 셀렉션 해가지고 환자 살릴 수 있는 환자만 다 살리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혼자서 PCI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제 경험상 그 가능하다면 아이부스를 보고 코로나를 확인하고 나가지고 이제 스테인을 갖다가 우리가 셀렉션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아이부스 보고 PCI 하는 거랑 아이부스 안 보고 스테인 임플란테이션 하는 거는 그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좀 습관적으로 아이부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안 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일단은 저인 경우에도 처음 입역원 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아이부스를 많이 안 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이부스를 열심히 보고 있고, 이제 환자에게 이제 저 같으면 직접 제가 이제 동의서를 받고 이제 아이부스 같은 비보험 설명을 받는데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코스트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뭐 더 확인을 하면서 시술하도록 하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지만 또 심근경색 환자들 중에 좋은 케이스들도 많아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과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이런 경우에는 아까 김효석 의원 뭐 우리 리트슬립스이 없으니까 로타 해야 되는 거죠. 한 말씀 또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니어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은 within several months 리커가 되기 때문에 로타를 하셔야 된다. 리토트립시가 들어오기 전까지 로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럽처됐던가요? 예, 두 번째 케이스 럽처 케이스. 그거 거의 unexpected 합니다. unexpected 하기 때문에 한번 럽처되면 정말 그 다음에 모든 하이 프레셔 블론 했을 때 조마조마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부스를 봐가지고 이게 럽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익스펙테이션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퍼포레이션 되는 케이스에 보통 보면은 이게 partial calcified plaque가 있고 normal circumference하고 경계가 뚜렷한 경우 그런 경우가 그 엣지에서 퍼포레이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풀문이면은 그냥 커팅 블론 해가지고 크래크 만들어주면은 크래크가 힘을 분산시키니까 퍼포레이션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일본의 누구 스미츠진가 그 친구가 그 초록을 발표해가지고 상을 탔었는데 스노메스 컨퍼런스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퍼포레이션 되는 플라크를 그 전에 아이부스를 다 해가지고 보고 어떤 플라크 모르폴로지가 퍼포레이션을 프리딕트 하느냐. And asymmetric, eccentric, large calcified plaque가 있으면은 normal circumference 그 경계에서 포스가 완전히 바뀌면서 거기서 찢어진다, 터진다. 그런 에비던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아이부스 계속 하라니까 강제를 하는데 뭐 저는 아이부스 안 하거든요. 이제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데 혹시 아이부스 했을 때 뭘 봐야 될 건지 정말 eccentric calcification 심하면은 perforation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2.5 정도로 터졌잖아요. 2.5. 그 사실 2.5 풍선하고 터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 그다음에 2.5 인시 쓰고 이제 퍼포레이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2.5로 터질 완전히 정말 하이 프레셔 엣지 인절이 이렇게 시술자만이 사실 좀 느낌을 알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아이부스를 경멸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한 안 하는. 기회에서 제가 요청했는데요. 아이부스 했다고 상상하고 하면 되고 초창기 때 많이 하시면 되죠. 뭐. 제가 아까 도프펌 피나미나 봤을 때 그 스테인 갖다 원 사이즈 크게 하고 사이즈 작게 해가지고 스테인 하나 더 붙이면 안 되나요? 아까 도프펌 피나미나 봤을 때 안 펴질 때요. NC 발론 하이패스 하는 거 말고 그냥 스텐트를 하나 사이즈 올려가지고 버스트까지 올리면 스텐트 볼론으로 이론상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영상은 그렇지만 모든 그 첫 번째 환자인 경우에는 볼론을 스텐트 볼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러니까 여러 번 했던 환자. 그러니까 그 스텐이 3.0이라으면 한 3.5 정도를 아주 쇼 스텐을 넣어가지고 버스트로 그 스텐 바디만 펴주면 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프레셔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더 룸면만 작아질 것 같고요. 사실은 짧은 거로 해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험이 한 4-5번 터쳐봤는데 터진 아이부스 본 게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경계에서 터지는데 찢어 있는 부위는 항상 네거티브 리모델링에 같이 있는 부분에서 빵 터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부스 보고 칼슘 심한데 하이프레셔를 할 때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있는 부분은 조심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많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실 아이부스 보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희 교수님. 팁인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랑데뷰 테크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할 바를 다 하고서 랑데뷰 했다는 거에서는 도저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 마이크로 카세타를 바꾼 측면에서 턴파이크 스파이럴 리트로이드를 하는데 턴파이크 스파이럴하고 파인 크로스를 골랐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슬렌더하고 크로싱을 잘할 만한 콜세 프로 XX라든지 또는 카라벨 150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익스체인지를 안 하고 하는. 사실 익스체인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처방창에 못 넣어서 일단은 못 썼는데 익스체인지는 한번 하고 다. 제가 말한 그런 걸로 한번 해봤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써 있지는 않은데.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상식적인 그걸 해보고 안 넘어가면은 뭐 아너더 세타 루트를 하든지 아니면 젠틀 세타 달리션 하든지 뭐 이런 거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저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돈이 들 드는 방법, 쉬운 방법, 시간 적게 그리는 방법 이런 나름의 스트래티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좋은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비슷한 지적인데 저거 랑데뷰 테크닉하고도 달라요. 뭐냐면 랑데뷰 테크닉은 리트로 와이어가 안테 가이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테 가이딩까지 들어가고 리트로 와이어를 조금 빼고 안테 와이어를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쭉 하는 거거든요. 그게 랑데뷰 테크닉인데 저건 그것도 아니야. 리트로 와이어가 쭉 가가지고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가 따라가지도 않고 앵커를 안 했어요. 리트로 와이어를 안테 가이딩해서 앵커하고 땡기면은 그 코스의 XS로 바꿔버렸으면 다 안테 가이딩까지 올라가거든. 거기서 익스터널리제이션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랑데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올리지도 않고 리트로 와이어를 쭉 올려놓고 안테 마이크로 카테터를 쭉 집어넣어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테 마이크로 카테터가 하단 리전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백업이 없어가지고 calcified region에서 externalization 하는 이유가 calcified CTO region에서 백업이 완벽하게 커버되기 때문에 리소스를 세이브하면서 바로 그냥 스텐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TP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안테 마이크로 카테터를 한 개 더 쓰고 전혀 백업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랑데뷰는 이게 발론 트래핑하고 도저히 이게 발론 트래핑도 안 올라갔던 경우에 인테그레이드 마이크로 카테터 오퍼레이트 한백이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봐요. 랑데뷰는 리트로 카테터가 안테 가이딩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엑스터널리제이션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안테 와이어를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 꼽아 넣고 쭉 하면은 리트로 마이크로를 쭉 빼면은 안테 와이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본론하고 끝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리트로이드 와이어 안에다가 이제 안트로이드 마이크로 카테터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안테 마이크로 카테터 가는 게 아니고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 안테 와이어를 꼬린시켜. 그래가 쭉 가는 거야. 그래서 another 마이크로 카테터를 안 쓴다고. 근데 누구야? 김영희 선생은 또 another 마이크로 카테터를 써가지고 안테 마이크로 카테터를 쓰는 거거든. 리트로 와이어를 안테 가이딩해서 앵커하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안테 가이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엑스터널리제이션 할 거냐, 안 그러면 그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에 꼬리시키고 안테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할 거냐. 그게 랑데비하고 엑스터널리제이션인데. 그러니까 좀 용어 정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오퍼레이팅 얘기 좀 들으면 김현 선생님처럼 할 거면 그냥 그 엑스터널리제이션 하면 되고 쓸데없이 그 안테가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경우 있는가 하면 아까 나성호 선생님 했듯이 이게 이제 벡터가 힘의 방향이 이제 레트로하면 이게 톨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에서 이게 힘을 못 받아가지고 이 전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앵커를 해도 이게 못 올라가니까 이게 휘지기만 해지고 사실 도저히 콜라탈 채널에 리트로이드 약간 마이크로에서 못 올라가는 경우에 랑데뷰를 하죠. 뭐냐, 그 이유면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 험한데 막 하다 보니까 팁이 킹킹이 됐어 그래요. 팁이 데미지가 됐어. 그래서 플로우를 잘 보면 돼. 그 팁이 올바르면은 갈아치워가지고 하면 팁이 올바르면 다 올라간다고. 우리가 올랐는데 안 올라갔다. 그거는 칼스파이드 세그멘트에 팁이 망가져서 그런 거거든. 푸시빌리티가 이게 셉탈 채널하고 이게 연결돼가지고 어떤데 이게 꼬불꼬불해가지고 힘이 팁에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와이어 새로운 걸 하나 바꿔보면 한번 썼던 건 빼고 그 다음에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정 안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너무 크게 돌면 이게 150cm가 이게 짧아가지고 잘 안 돼, 끝까지 안 가는 수도 있고 팁까지. 특히 에피카디알에서 그렇습니다. 90cm 가이딩을 쓰면 되는데 간혹 안 맞을 때는 가이딩 익스텐드를 이렇게 RCA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익스터널리제이션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랑데뷰를 하면. 아니, 너무 논란의 그 케이스를 냈는지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근데 약간 아까 오탄 것 같아요. 턴바이크 스파이럴을 쓴 적은 없고요. 레트로에 턴바이크 LP를 했고 LP엔 앉아서 코세프로 액세스를 했고요. 액세스 안 듣는데 저기 파인크로스를 했고 거기는 다 서크에 그 앵커링을 해가지고 넘겨봤는데 셉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에피카달 포션 살짝 있는데 거기를 넘어왔는데 그 다음 수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레이셔널 와이어가 이제 프록시말 가이딩 카테터 안테그레이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김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벌룬 앵커에서 잡아서 양쪽 잡으면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넘기는데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그러면 다시 안테그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레트로이드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넣은 거고요. 그거를 논문들에서 그냥 티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테그레이드로 마이크로 카테 두 개를 붙여놓고 안테그레이드 들어가는 걸 랑데뷰라고 그렇게 표현들 논문에서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녀가 우리들이 만나도 랑데뷰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프록시말에서 앵커를 해가지고 하는데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는 안 올라가는데 아무 힘 없는 안테 마이크로 카테터는 술술 넘어갔다. 왜 그런 거? 그게 망가진 거 아니냐 이제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힘이라는 게 이게 중간에서 이게 전달이 T까지 안 가고 아까 이 콜레탈 채널에서 휘어지면서 푸시빌리티가 약해져가지고 한데 랑데브를 해가지고 올리면 안테그레이드는 또 쉽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 선생님이 아까 그 발룬 와이어 트래핑을 하고 리트로이드 마이크로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옵션에서는 리트로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엔트레이드 패러렐 와이어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리트로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이제 지금 하신 그 랑데뷰 또는 티빈 해갖고 같이 따라서 마이크로 카테터 인 해갖고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옵션 중에서 그거를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푸시빌리티가 이제 LP하고 그 카라벨이 같은 거거든요, 턴파이크에. LP 쓰고 그다음에 카라벨을 안 써본 거지. 다른 건 써보고. 카라벨과 LP는 같고 그다음에 저기 테르모 마이크로 카테터는 파인크로스는 이게 푸시빌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내가 봐서는 그 콜세어 그 엑세스 새로 나온 거 150cm 레트로를 하면 푸시도 하고 험한 데는 최고가 결국 콜세어 엑세스야. 빳빳하고 푸셔빌리티하고 돌려가지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콜세어만 씁니다. 완전 그러니까 콜세 프로 XX가 안 들어가는데 카라발이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셉탈 내비게이션 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터프한 부진해션 칼스파이드 된다. 리전은 절대 콜세어.
그다음에 파인 크로스는 잘 못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될 텐데 파인 크로스 GT라는 거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인데 그 콜세 프로 XS가 안 들어가는데 카라벨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 얘기는 콜세 프로 XS가 가는 데까지 이미 부지네이션 해놓고 그 다음 순서로 걔를 넣기 때문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아무튼 뭐 논쟁이 토론을 많이 했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시간 지났어. 그 나성 선생님 말이 맞는데 그거는 메커니즘적으로 카라벨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카라벨은 거기가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생각에. 카라벨은 콜레테럴 채널에 콜세 액세스가 못 가는 경우에 프로파일이 조금 더 가늘어서 그렇지. 좀 더 가늘어. 하드 가늘죠. 리전에 푸시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그 카라벨은 결국 푸시빌리티가 결국 없어서 이게 팁이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네, 그때 달라요. 네. 자, 우리 조정 선생님 마지막 예, 시간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양인호 선생님 나오셔서요. 우리 짧게 질문 2개 정도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뭐지? 그래서 그 케이스가 슈퍼크로스로 잘 통과했다 그 얘기, 거기서 그 결론이죠. 와이어를 좀 밝혀주세요. 무슨 와이어를 썼는지. 와이어는 그 일반 시온 블루를 썼다가 아마 일반 필더 와이어로 넘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이퍼 앵귤레이트 그거를 통과하는 건 사실은 현재 쓰는 것 중에서는 뭐랄까 제일 만만한 게 시온 블랙이거든요. 그 타고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제일 중요한 키를 발표 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저희 그 인벤토리 없어가지고 시온 블랙이 그래서 뭐 크루세이드도 좋지만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뭐 듀얼 루멘 카테타나 앵귤레이티드 마이크로 카테타나 뭐 그런 걸 선호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에는 그 정도는 그냥 심플 시온 블랙으로도 쭉 잘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해보시면. 네. 그때 틀리다니까. 근데 저기 그 앵글을 120도짜리를 쓰셨잖아요. 슈퍼크로스가. 네, 근데 120도를 사실 그 쓰기가 쉽진 않는데 되게 90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굳이 120도를 쓰신 이유가 있는지. 뭐 다른 이유보다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 테크닉으로 했을 때 페일을 해서 조금 극단적인 앵글을 쳐서 좀 와이어링을 넘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크루세이드 5개 둘 중에 뭐가 더 좋겠어요? 뭐 그거는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결국 뭐 그걸 두 쓰면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이 만약에 슈퍼크로스를 안 썼으면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게 뭐 계속 와이어링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앵글레이드 데다 이렇게 자꾸 인절이 주다 보면 갑자기 칵 막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쉽게 계속 와이어링 하는 것보다는 결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쓰는 게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왜냐하면 와이어 선정도 되게 중요한 게 시온 블랙 같은 이 하이드로플리시티가 아주 좋은 거는 좀 컨택을 여러 번 헤지테이션 해도 그것 때문에 인저리를 주면서 스롬보틱 이벤트 이런 게 덜 오거든요. 근데 조금 샤프하고 좀 인저리를 줄 수 있는 와이어로 자꾸 쭈물딱대면은 그게 메인 바이퍼케이션 스롬보시스 오면서 이벤트 생길 위험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첫 와이어 선정이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온 블랙은 너무 하이퍼블릭하니까 이게 쉐입이 잘 안 만들어져서 그거를 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테르모 잘 같은 만들어야죠. 느낌이라.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드는 게 중요해. 팁 0.8g 로드 그걸 잘 만들어서.